공산주의라고 그러면은 막 인민들을 막 착취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부를 세습을 하고, 정부가 이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중국하고 한국이 정말로 다르다라는 거. 한국 지금 정부는 왜 얘가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그러면 일단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과거에 그랬고요. 심지어는 공산당 그러면 저는 기겁을 할 정도로 반공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3편에서 4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요, 한국인에게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다수의 중국 공산당원 약 9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사회는 참고로 절대 다수는 쳐다도 안 보고 0.001%에 되는 극소수의 공산당원 중에서 이상한 스캔들 중심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을 보고 있다, 이런 사실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찍을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여러가지 이제 댓글이나 말씀들이 저도 이제 조금씩 무섭기 시작한데요. 제가 공산주의를 옹호를 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양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영상 처음부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산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잉 해석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기회 자체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반공교육을 굉장히 투철하게 받았고요. 심지어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 제가 했던 가장 심한 욕이 일본 공산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공산당도 나쁘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합쳐서 제가 막 화가 나면 야, 이 일본 공산당아 그러고 제가 욕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유치원생이 그러고 있으니 주변에서 야, 일본 공산당은 없다, 그거는 조금 말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학교 다닐 때에 반공 포스터나 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만들어서 상도 받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다 지난 일이죠. 제가 중국과 이렇게 인연을 갖기 전에는 공산당, 공산주의 전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뭐가 잘못 알아도 굉장히 단단히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가지 사실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다시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공산주의를 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꼭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체제가. 그러니까 말만 공산주의지 다 자기들끼리 어떤 그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다 그냥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 이렇게 묶어서 보는데 내막은 좀 다르더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련, 과거 소련하고 중국이 굉장히 분쟁하고 마찰이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인데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여기도 중국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심지어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도 중국하고 붙을 때는 많이 붙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전반적으로 좀 독재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짱들끼리 모아놓으면 서로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그럼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혀 자기 나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냥 영원한 그 미소 냉전 시대에서
공산주의가 졌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패배자로 그냥 사는 거냐? 과연 공산주의 국가들이 각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봤느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공산주의다 그러고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과거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등소평,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천성 광안인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현대 중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건국의 공이 마오쩌둥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건국의 공보다 수성을 했던, 그리고 지금의 G2 규모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국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프랑스 유학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공부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랑스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냥 파리 바게트를 가본 게 다인데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돈이 끊겨서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고 평생 좋아했던 빵이 크로아상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이게 그 프랑스 느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개혁개방이라는 것을 통해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이념에 너무 기울지 말자, 우리 인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자, 그런 것을 선택하자, 실사고시를 주창을 하면서 중국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안 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이 사람이 건국 원로, 혁명 원로로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이나 좌절, 그 다음에 실패, 슬픔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것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거를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국교까지 수립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제가 봤을 때 현재 중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표준, 중국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 틀들이 이 등소평 시대에 기본적으로 확립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면은 막 인민들을 막 착취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불을 세습을 하고 비리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고, 한국의 언론 매체도 그런 거 중심으로 또 보도를 하니 그거를 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중국하고 지금 20년 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공산당원들도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 저는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보고 제가 실제로 보는 것도 다 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요, 극히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빙산의 일부입니다. 그거는 전체를 전혀 대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가 부동산 이슈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이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중국하고 한국이 정말로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국 정부는요, 기본적인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한국 지금 정부는 제가 느끼기에는 왜 얘가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잖아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모든 이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100을 벌었는데 왜 나는 10밖에 못 벌었느냐, 옆에 있는 애가 200을 벌었는데 왜 나는 50밖에 못 벌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내가 가난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덜 벌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내가 1000을 벌 테야,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일단 번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50을 벌었습니다. 저 50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출발선 자체를 모두가 다 돈이 점점 많아지는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은 어떤 제로섬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뺏고 빼앗느냐라는 식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는데 굉장히 초점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상 북한의 노동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절대다수라고 봅니다. 참고로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북한 노동당은 아주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판단을 하시는 건요, 번지수가 잘못 짚어도 제대로 잘못 짚힌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공유를 드렸고요. 벌써부터 조금 댓글이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다음 편에는 이어서 일반적인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 그 지위가 높고 거만하고 살 엄청 찌고 막 벤츠나 아우디 이런 것만 타고 다니고 막 그 사내 진미 같은 음식 막 먹으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가족들도 아주 그냥 거만하기 이럴 데가 없고. 안녕하세요. 중국 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5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그럼 막 지위가 높고 거만하고 살 엄청 찌고 막 벤츠나 아우디 이런 것만 타고 다니고 막 그 사내 진미 같은 음식 막 먹으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가족들도 아주 그냥 거만하기 이럴 데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를 제가 종종 느끼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워낙 또 핸드폰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에서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애매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원일기. 그 최불암 씨가 그 회장, 양촌리의 김 회장을 하시고 막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용 어머니도 나오고. 그런데 그 전원일기에서 최불암 씨, 그러니까 김 회장의 첫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김용건 씨가 그 연기했던 그 마을 공무원인데 자전거 타고 다 출퇴근하고 사람이 아주 그 진중하고 얼마나 듬직합니까? 어머니 아버님 말씀도 이렇게 허허그로 잘 들어주고, 아내하고도 일도 잘 처리도 하고 원만하게 하고. 자, 그런 제가 이 김용건 씨를 찾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에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중국 공산당원하고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거를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용건 씨입니다. 딱 그 정도 이미지가 중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이 공산당원,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정도 이미지가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요, 합리적이고요, 자상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자기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산당 간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세요. 무슨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면은 뭐 자식도 공산당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고려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굳이 한국식으로 그나마 비슷한 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혹은 ROTC로 군복무를 한 뒤에 이 사람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가지고 고위 임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이 정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정도 어떤 느낌과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어떤 코스들이 있으시죠? 그게 그나마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직하고 거의 가장 제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거는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공산당원이 되기도 하고요, 고등학생 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공산당원으로 선발되기도 하고요,
군대에서 군인 신분으로 공산당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다양한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국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대학생 때 대학교 본과, 그러니까 학부 시절 때의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이 그나마 제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되는 거는요. 중국이 대학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캠퍼스 굉장히 큰데요. 상당한 면적을 기숙사 건물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대학교 생활이요 99.9% 기숙사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베이징 사람인데 베이징에 있는 대학을 갔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주말 때나 집에 가는 거지 평일에는 웬만하면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기숙사가 한 방을 같이 쓰는데 방 하나에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 정도가 2층 으로 침대를 놓고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방 배정돼 가지고 다 처음 만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방에서 4년을 같이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0대 초반 그 나이 때에 4년을 한 방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확실한 것은 이 같은 방 룸메이트들이 평생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향후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 때 모든 가치 기준을 내릴 때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치밀한 겁니다. 자, 이 시기는요, 자기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한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 학업 수준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때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게 막 차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진짜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라고 교류를 하면서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집에서 혼자서만 자랐던 경우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양보를 잘 안 하고 이런 친구들도 이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다 닦여집니다.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양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기반으로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사회성이 달라요. 사랑, 취업, 좌절, 도전 등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용인이 되던 때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를 그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자기 방, 옆방, 옆옆방 어디에 어떤 애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서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농촌 시대 때 그 서로 집집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어떤 애고 캐릭터가 어떻고 쟤는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아는 상황인데 보통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학교별로 공산당원을 선발을 하는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점 찍어놨던 친구들한테 홍보를 보냅니다. 자, 내가 너를 공산당 입당 후보로 판단을 한다. 네가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입당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평가를 할 거야. 이것이 다 평가가 통과를 하면 너를 중국 공산당원으로 입당시키겠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 이제 통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학업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요.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건 한국은 약간 학업적인 내용이 굉장히 메인이 돼요. 그 밖의 내용들은 좀 정성적인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그 정성적인 평가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이런 친구들은 꼭 공산당원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에 공산당 입당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졸업 즈음 해서 최종 입당 선발된 사람들은 모여서 입당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서를 하고 공산당 배지도 받고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원이 되면 전국의 약 9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중국의 이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8명, 7명에서 9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이제 25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고위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9천만이라는 수치랑 놓으면은요 0.0000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99.9999%의 중국 공산당원들은요 전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대학 생활에서 공산당원이 됐다, 그래서 입당식이 됐다 그러면 공산당원이 됐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추가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당 회비를 내야 됩니다. 자기가 그 공산당 회비를 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 그 APP 어플을 받아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당에서 나오는 내용들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시험 못 보면 막 창피하게 막 다 공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산당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중국에 여행 가시면 아침에 막 버스나 지하철에 막 서로 낑겨가지고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안에 공산당원들 되게 많습니다. 뭐 아침밥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애들 키우고 뭐 이러느라고. 그래서 젊은 공산당원 중에는 대체 내가 그때 왜 입당을 했는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공산당원을 하면은 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일단 그러다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산당원들은 또 이제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추가 교육도 시키고요, 추가적으로 평가도 하고요. 굉장히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으로 살면. 그 다음에 어디에 뭐 홍수가 났다, 어디 불우이웃이 힘들다 그러면 뭐해서 또 도와주러 가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 질서 이런 거 사람들 길 건너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굉장히 서민 친화적이에요, 공산당의 활동들이. 제가 이때까지 한 20년 넘게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공산당원도 무슨 뭐 한반도 적화 통일을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미국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저 맛있는 떡이라도 하나 더 사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일부 한국분들 중에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정신으로 너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제가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제가 교류를 해보고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볼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댓글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무슨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균형을 잃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너무 사람이 많고 사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결국은 제가 본 것을 가지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 영상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중국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 역시 본인께서 보신 것 가지고선 말씀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한계를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토론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화에, 그런데 제가 쭉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어떻게 공산당원이 되는지를 대학교 때 당원에 입당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공유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현재까지 제가 겪은 일과 제가 아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부분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내용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 드릴게요. 당원이 되면은 당회비라고 해서 자기가 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공산당원이 되면은 뭐 공산당만 들어가는 직장이 따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해요. 공산당원이라는 자격은요, 좀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토익, 자격증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직장 취직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봐주는 데도 있고요. 참고로 대부분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요, 공산당원이냐 아니냐는 고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고 나서 보니까 공산당원이었어 뭐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적인 규모의 국영기업 비즈니스적으로 교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회사의 CEO라고 해볼게요. 그 CEO까지 올라가면은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공산당원이고 근데 어떤 국영기업의 CEO까지 갔다 그러면 그 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 시에 시장 혹은 부시장급의 의결권을 가져갑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그 한국 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면요, 공산당의 그 당정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여러 가지로 설명할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한국 분들 아시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 일단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게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상명하달식으로 밑에서 군대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토론식이고요, 협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중국 사람들, 중화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 이 한민족 큰 차이가 뭘까, 문화적인 차이가 뭘까를 쭉 봤는데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혹은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뭐 세계 탑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최대한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탁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없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뭐 똑같이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능력이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쭉 봐봤더니요, 정말로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의견을 표출을 하다 보니까 토론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화에 있지 않은가,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반에 서로 의심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불필요한 데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옛날에 한국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룰을 만들고 자기네가 그 안에서 어떻게 윈윈하는 협력체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발달한 문화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보스가 혼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산당의 당원들 혹은 당정 간부들이 협의를 할 때는요, 밖에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문화예요. 그때는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굉장히 살벌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요, 또 무조건 100% 따릅니다. 왜냐면은 함께 토론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그 기업체에서 CEO까지 가면은요,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대기업의 국영기업의 CEO까지 가면 시장급, 부시장급 대단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의 그게 한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은요, 조금 다른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떤 그 라인이 필요한데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기업체로 입사를 한 공산당원이 있을 수 있고요, 처음부터 아예 공무원으로 입사를 한 공산당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때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통국에 입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은 대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대도시에서 교육을 다 받고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해가지고 막 바쁘게 막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뭐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연배가 있으신
중국 공산당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무원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회사에 공무원 기관에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만 지나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진급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눈에 보인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자, 그러다 보면 해당 공무원들도요, 어떤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한 명한테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얘가 조금 승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좀 몰아주는 전략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우수한 사람으로 이제 점 찍은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대략 내가 일 처리가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되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국장님이 부릅니다. 무슨 일이지? 가보면 자네 이때까지 수고했어. 다음 주부터 혹은 다음 달부터는 여기 가서 일해. 그러고서 뭐가 내려와요. 그거 보면은 갑자기 이 사람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완전 깡 시골, 완전히 막 그 시골 중에 생 시골, 이런 시골에 기관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무한 경쟁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대도시에서 받은 모든 교육과 어떤 노하우, 경험, 인맥관계를 총동원해서 네가 저 시골에 가가지고 그 시골 경제를 살려라. 그래서 그 시골 사람들이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처럼 시골로 파견된 다른 그 기관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GDP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시골이 예를 들어서 작은 농촌 마을인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 얘기는 그 농촌에 있는 그 농민들이 소득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진급을 해요. 그래서 향에서 진으로 가고 뭐 진에서 뭐 또 현급 C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급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 레이스가요, 중앙에 있는 당정 간부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중국은 엘리트주의고 한국은 좀 민주주의랑 전시체제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다크를 제가 봤어요. 중국이 어떻게 엘리트주의냐, 중국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전체주의라고 본다면 지금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답글을 다신 분도 아마 이제 본인께서 보고 겪으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셨겠는데요, 제가 보고 겪은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제가 중국이 자신있게 엘리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엘리트 리더 계층을 뽑는 데에 굉장히 엄격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평가를요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가져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기준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은데요, 제가 조금 전달되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기존의 한국 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 중에 조금 달란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다라고 생각은 못 하는데요, 이렇게 또 제가 의견을 드리면 또 답글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제 위치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욕하면서 그래도 배울 건 있다 라고 하는데 중국은 욕만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드리려고 노력하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다시 또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중국 공산당 관련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마지막 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네 번째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1편에서부터 3편까지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더 나은 제도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되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라고 하죠.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변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었냐면 중국에서는 이미 성리학이 다 지나가고 주류에서 지나가고 다른 학문으로 바뀌고, 그래서 명나라 때 양명학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요, 양명학을 조금만 아는 척을 해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형을 시켰대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만 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으면 그 사이에 회색이 있잖아요. 그 회색을 여러 단계의 회색으로 나누는 그런 능력이 한국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국은 흰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것을 제가 다른 나라하고 주변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요, 이 흰색을 진짜 흰색으로 만드는 능력, 이 검은색을 진정한 검은색으로 만드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계속해가지고 그 분야를 매진을 하는 게 있다면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도 제가 같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색깔이 딱 정해지면은요, 한국 사회는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 색깔이 지금 상황에 맞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을 한번 봐볼게요. 어디까지나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은요, 어떤 색깔 하나가 사회의 주류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다른 색깔의 적합성을 쳐다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러는 경향성이 한국보다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색깔을 갖다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색깔을 가져감으로써 한 가지 색깔을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요, 정치 쪽으로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갈고 닦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랑 다른 체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지 않은가. 조금 특이한 거는요, 북유럽이라든지 어떤 다른 유럽 쪽 선진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된 것을 연구를 하면은 그거는 또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합리성이 결여된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결코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시듯이 공산주의, 일당 독재, 이런 단순한 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중국어 교류를 해보니까요, 지금 중국에 있는 체제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없던 체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 표현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연구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중국 사회가 스스로의 체제하고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보겠죠.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나를 더 관심 있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명확하게 이거는 진짜 중국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국이 잘하고 있는 거를 해외에다가 선전하고 홍보하는 능력이요 되게 떨어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부적으로 선전 활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이 이제 세계하고 코드가 달라서 그런지 중국에서는 선전을 되게 잘하는데 해외 쪽으로는 선전을 되게 못해요. 상중하로 놓고 보면 합니다. 그 정도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엉뚱한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떤 글로벌 보편성을 가지고 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이 다른 나라들이 어떤 세계적으로 가져오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은 조금 그거는 거의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약점이라면 약점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중국 공산당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만큼 욕을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영상이 이게 터치하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종종 겪게 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요. 처음에 중국에 오신 지 몇 달 정도가 되면은요. 너무 이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중국은 막 사람들 너무 많고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상당 부분 한국보다 더 나은 거예요, 중국이.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쟤는 무슨 뭐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그 몇 달 동안 변화를 보면서 되게 놀라십니다. 내가 알았던 중국은 도대체 뭐였지?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서 접했던 중국은 어떤 가공의 형태라는 거를 이때 알게 돼. 이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요. 그거를 한국에 계시는 지인분하고 교류를 하다가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은 100%는 정도고 99.9%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너 중국 사람 다 됐구나. 너 중국화 됐어. 얘 지금 중국에 물들었네. 이런 식의 반응을 이제 보면서 막 내적 갈등을 일으키세요.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내가 굳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너희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거를 교정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너희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중국은 어차피 아니야. 지금 그런 거 없어.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고 자기 실속을 차립니다. 중국에 좋은 거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아예 알려주지도 않아요. 말을 해봤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그거를 인조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3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홍보하고 글로벌 보편성에 맞춰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중국 공산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이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 있다는 것은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예요. 보통 한국에서 중국 옆에 있다는 것이 좋다 혹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기 좋다, 이윤을 얻기 좋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중국 기회론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예 중국 사람하고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단순히 그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회는 아직 한국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사회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선행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댓글 공격적으로 다실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특히 놓고 본다면 한국보다 앞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먼저 겪으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요. 이거를 가지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배울 수만 있다면 한국이 굳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사회 인프라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질서를 유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객관적인 태도로 굉장히 우리가 색깔을 조금 버리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중국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 3가지 의견을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쪽에 계시는 교민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조금 이상한 게 일본은 욕하면서 그래도 배울 건 있다 라고 하는데 중국은 욕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이라고 배울 게 없을까? 이게 조금 기울어진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 차고페페라는 채널을 하는 것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구독자 수를 막 엄청 늘려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이것은 제가 약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절대 무슨 제가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조선족인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아니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런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저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저 그냥 한국 사람인데 중국하고 이상하게 접촉이 많았어요.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에 관련된 내용은요 여기까지로 마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